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제 오전에, 동부 시간으로 어제 오전에 전화 통화를 드디어 가졌습니다. 양국 간의 무역 협상을 논의하는 그런 전화 통화를 했는데, 동부 시간으로는 어제 오전, 그리고 이거 서부 LA 시간으로는 뭐 어제 새벽이 되겠죠. 그리고 중국 현지 시간으로는 5일 저녁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지난달 양국의 그 관세 전쟁 휴전 이후에도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그리고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등 중국인 학생과 미국 유학 차단 등등등으로 이제 더욱 아주 첨예해진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갈등은 일단 그 봉합 수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은 좀 다행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어제 무려 1시간 3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일상적인 뭐 그런 축하 메시지라든가 이것 때문에 전화하면 보통 한 5분, 15분 정도에 끝나죠. 그런데 어제 1시간 반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전화통을 붙잡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가 끝난 직후에 SNS에 또 직접 글을 올렸죠. 방금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다. 첨예하고 그 여러 가지 뭐 민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다.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는 거의 전적으로 무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면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문제나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또 이란 핵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 논의는 아예 없었고 100% 무역에 관한 대화만 나눴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렸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교착된 양국 협상과 관련해서 양국 협상팀이 곧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아무리 1시간 30분 동안 통화를 했다 하더라도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뭐 어떤 대대적인 어떤 포괄적인 타결 이런 것까지는 나오기가 어려운데 중요한 건 양국 정상이 조만간 만나기로 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향후 회담 일정과 장소를 나는 곧 언론에 공지하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 중국의 신화통신도요. 두 정상은 양국 협상팀이 계속해서 제네바 합의를 잘 이행하고 조속히 새로운 회담을 여는 데 동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막 올리는 그런 것에 비해서 중국의 신화통신은 뭐 중국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국영통신사이기 때문에 보도하는 데 좀 제약이 있죠. 그래서 신화통신은 아주 짤막하게 담백하게 한두 줄 이렇게 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협상팀이 계속해서 합의를 잘 이행하고 조속히 새로운 회담을 여는 데 동의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조속히 새로운 회담을 여는 데 동의했다라고 말했지 뭐 곧 만나겠다. 뭐 장소, 시간 이걸 공지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고 그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SNS를 그러면 조금 더 봐야 되겠죠? 뭐라고 올렸냐면 상당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SNS에. 시진핑 주석은 통화 도중에 고맙게도 영부인과 나의 중국 방문을 초청했으며 나도 이에 화답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결론적인 포인트 되는 부분인데요. 자, 나도 여기에 화답했다. 이건 이제 저희가 한국 언론을 통해서 보도해드리기 위해서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화답했다라는 거. 그런데 이 화답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영어 원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 올린 그 원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자, 화답했다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영어 단어를 어떤 걸 사용했느냐. reciprocated라고 썼습니다. reciprocated. 그 reciprocated라는 건 뭐냐? 화답했다라는 뜻은 뭐 맞긴 맞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의미가 조금 우리가 좀 민감하게 봐야 될 게 시주석이 중국 방문을 초청한 것에 대해서 그래, yes, 내가 가겠다라고 답변한 게 아니라요. 같은 수준으로 화합했다라는 같은 수준으로 내가 그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reciprocated. 그러니까 같은 수준으로 내가 다 반응을 했다는 건 뭐예요? 즉 나도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을 초청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시 주석이 나를 초청했는데 내가 안 간다고 했어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화답했다라는 것은 시 주석의 초청에 대해서 간다라고 예스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을 일단 인정하고 그럼과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 나도 그런 걸 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화답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가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초청했어? 그럼 나도 가겠다. 그럼 너도 내가 초청할 테니 올래라는 뜻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reciprocated.
이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의 즉각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마도 그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이 예스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신화통신 그 보도 내용을 보니까요.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했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것을 환영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감사를 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중국 초청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감사를 표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 언론에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에 응한 거는 맞죠. 맞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reciprocated, 같은 수준의 화답을 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신화통신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그 reciprocated 한 것에 대해서 그래 그럼 나도 갈게 이렇게 안 한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안 가, 뭐 그러진 않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협상팀에게 맡기겠습니다. 아니면 적절한 시간을 봐서 초청에 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외교적인 그 답변을 했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을 청했고 시 주석이 이에 응했다라는 그런 보도 내용이 없다라는 것은 그에 대한 시 주석의 반응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어 하나가 이렇게 의미하는 게 크죠. 그 외교적인 단어는 역시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미국과 중국 이 두 고래가, 덩치 큰 고래가 일단 그 머리를 맞대고 현 상황의 타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새우등 터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그 많은 다른 나라들도 일견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경제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이 저가 상품 매장에 소득이 비교적 높은 그런 사람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그게 요즘 트렌드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저가 상품 체인점 잘 아시죠? 뭐 달러트리, 뭐 99센스 스토어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각 주마다 좀 다르니까 또 전국 체인은 달러트리라고 있습니다. 이 달러트리의 마이클 크리든 CEO는 고소득층 고객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성장 동력이다 라면서 특히 가계 소득이 연 10만 달러 이상인 그런 고객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1년에 10만 달러 이상, 그러니까 평균 한 달에 한 10,000불 정도 버는 사람들이 1불짜리 스토어에 가는 거예요. 생각하기 쉬운 건 아닌데. 자, 1분기에 이 달러트리 매장을 찾은 신규 고객, 그러니까 그전에는 별로 가지 않았던 그런 중산층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새롭게 가는 그런 신규 고객은 26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달러트리.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고소득층이라는 게 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또 다른 저가 상품 체인점이 있죠. 달러 제너럴. 이것도요. 1분기 그 동일 매장 매출이 3.4% 증가했습니다. 똑같은 이 매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올해 들어서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뭐 크레딧 카드 이런 거 쓰니까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달러 제너럴 측은 자신들 매장보다 좀 더 가격이 비싼 그런 매장을 평소에 이용하던 중산층과 심지어 고소득층 소비자들이 이제 그 달러 제너럴 매장을 찾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처럼 저가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한 것은요, 무역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뭐 경제적인 불안감 같은 게 좀 커졌기 때문에 가장 경제에 있어서 안 좋은 게 이제 불확실성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개인으로 봤을 때는 불안 심리 뭐 이런 거, 경제가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르겠다. 지금부터 경제가 올라가기보다는 계속 또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이런 불안 심리가 작동하면 있는 돈을 뭐 이렇게 마음껏 쓰지는 않죠. 그래서 고소득자들도 이 달러트리, 달러 제너럴 이런 데 가서 1불짜리를 이제 많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99센트 스토어가 LA 지역에,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한동안 굉장히 많았는데요. 요새 굉장히 많이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99센트짜리가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달러 제너럴, 달러 트리 여기도 마찬가지요. 옛날에는 1불짜리를 많이 팔았는데 요새는 보면은 1불 그 이하는 당연히 없고요. 1불도 많이 없습니다. 말이 달러 제너럴이지 가면은 뭐 1불 99 내지는 뭐 2불 50 뭐 3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보다는 훨씬 싸니까 뭐 퀄리티는 뭐 동일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뭐 동일한 것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퀄리티를 떠나서 일단 저렴하니까 고소득자들도 요즘 많이 찾고 있다. 그게 요즘 트렌드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해킹 공격을 받은 미국의 통신사 8곳,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서너 곳 있지만 더 많이 있습니다. 8곳의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사 시스템에 중국 해커 조직이 반년 이상 잠복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커 조직이 2023년 여름부터 미국 통신사 시스템에 침입했다라는 증거가 뒤늦게 발견되었습니다. AT&T를 비롯해서요, T-모빌, 버라이즌 등 이 3대 대표적 통신사는 이 해킹 피해 사실을 그동안 알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커가 반년 이상 그 시스템에 잠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탐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현재 그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뉴스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이렇게만 끝날 일이 아니죠. 좀 더 정확히, 그리고 일반 가입자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가입자들,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될 사항이 더 중요한데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 잠시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팩트는요. 지난해 말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킹 그룹이 해킹을 했다 이런 건데 그 해킹 그룹의 이름도 밝혀졌습니다. Salt Typhoon이라고 합니다. 소금 태풍. 이 Salt Typhoon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해킹 그룹이 미국의 주요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이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벌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공격은 AT&T, T-모빌, 버라이즌, 또 루멘 테크놀로지스 등 최소 8개 이상의 통신사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진행됐고요. 일부 공격은 1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피해 규모와 영향을 보면요. 일단 AT&T와 버라이즌이 조금 제일 문제였어요. AT&T와 버라이즌은 이들 통신사의 그 해커들이 그 통신사 가입자들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내용, 위치 정보 등 이 소위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무슨 개인 소셜 넘버, 무슨 크레딧 카드 넘버 이런 것까지는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막 통화한 내용, 통화 기록, 언제 몇 시에 통화했고 몇 분 통화했고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무슨 내용이 오갔고 이런 걸 해갔다라는 것이죠. AT&T, 버라이즌.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다행인 건 T-모빌은 그래도 제일 나았습니다. T-모빌은요, 해커들이 일부 그 라우터에 침투를 해서 네트워크를 탐색하려고 했는데 그 단계에서 T-모빌 내부 보안 시스템이 이를 조기에 탐지했고요. 그래서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데이터 유출은 T-모빌은 없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 가입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추후에 어떤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알아야 될 사항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 연방 FBI와 또 연방 사이버 보안국이 일반 사용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을 숙지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첫 번째, 가능한 한 이 암호화 메신저를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100% 완벽하게 보안이 되어 있는 그런 거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가, 대통령, 장관급 이런 사람들이 나서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 수준에서도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그런 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그널이라는 앱도 텍스트 메시지하고 전화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텍스트 메시지하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전화 텍스트 메시지보다는 훨씬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시그널 또는 왓츠앱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이런 것도 마찬가지. 가능한 한 그런 비교적 좀 보안이 되어 있는 그런 앱을 사용해서 텍스트 메시지 같은 걸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운영 체제 및 보안을 업데이트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스마트폰의 운영 체제와 보안 패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일반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무슨 보안 패치를 어떻게 갖다 붙여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그 보안 패치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라고 하는데 이건 이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그냥 일단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스마트폰에 가면 보안 패치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스마트폰을 업데이트 시키면 자동으로 이게 업데이트되고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스마트폰에 가면 설정 있죠? 세팅. 그 세팅에 들어가시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게 나오기도 합니다. 또 스마트폰의 그 기종에 따라서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게 없고 시스템
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개 똑같은데 그걸 또 터치를 하시면 곧바로 시스템 업데이트라는 곳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시스템 업데이트를 시키면 그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최신 보안 패치가 다운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제 쭉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만은 S만 3개 외우세요. S. 자, 처음에 첫 번째 S는 세팅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S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다른 기종은 뭐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S는 시스템 업데이트입니다. 이게 마지막 S죠. 시스템 업데이트. 요걸 딱 누르면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보안 패치가 최신 보안 패치로 가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일반 우리들이 할 것 세 번째는요. 민감한 정보나 문자는 가능하면 뭐 사진이나 텍스트 이런 거 전송하지 말 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전화 텍스트 메시지 또는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이런 거는 뭐 보안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카톡이나 뭐 일반 텍스트 메시지로는 이게 자칫 유출되면 뭐 좋지 않을 것 같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사진 찍어서 보낸다든지 뭐 글로 쫙 자세하게 보낸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면 그런 곳에서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도 굳이 해야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앱들 있죠. 좀 보안이 조금 되는 거, 시그널 또는 왓츠앱 아니면 뭐 텔레그램 이런 걸로 가능하면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해킹 사건은 일반 사용자보다는 그래도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의 피해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피해는 좀 적었지만 그래도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언급한 보안 조치를 반드시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소위 깡통주택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모기지 잔액이 주택 가격을 최소 25% 이상 높은 집들, 즉 다시 말해서 집을 팔아도 돈이 남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더 메꿔 넣어야만 팔 수 있는 그런 집들, 이런 걸 소위 깡통주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비율이 올 1분기에 2.8%로 그 전분기, 그러니까 지난해 말보다도 0.3%포인트 상승했다라는 것입니다. 깡통주택. 다시 한번 예를 들자면 집을 살 때 예를 들어서 뭐 50만 불짜리 집을 샀는데 그때 10만 불 다운하고 40만 불 론을 했는데 이게 지금 집값이 떨어져서 론을 한 40만 불보다도 더 집가격이 아래로 내려간 거죠. 자,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런 그 깡통주택의 비율이 1년 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별로 나왔는데요. 이쪽에 사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가장 최악의 경우가 캔사스주라고 합니다. 여기는 1년 전에 비해서 그런 깡통주택 비율이 1년 전에 2.9%에서 현재는요, 4.7%로 급증했습니다. 전체 주택 대비 깡통주택의 비율, 두 번째는 루이지애나주입니다. 10.5%로 수년간 1위, 그러니까 루이지애나가 1등이었어요. 루이지애나가 수년 동안 1등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캔사스주는 그 수치로 1등이 아니라 급등한 그 수치, 얼마나 갑자기 많이 늘어났나 이겁니다.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은 1등이 캔사스주 2.9에서 4.7%, 그리고 갑자기 많이 늘어나지 않지만 매년 1등하는 주가 있습니다. 바로 루이지애나주. 깡통주택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매년 10.5%. 자, 그리고 매년 또 이제 1등 말고 이제 2등, 3등 하는 주, 두 번째 지금 켄터키주가 두 번째인데 7.3% 깡통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미시시피주 6.6%, 네 번째 아칸소주 5.8%,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이오와주 5.7% 중으로 소위 깡통주택 비율이 늘 많은 주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올라왔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광 비자를 비롯한 소위 비이민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 비자 인터뷰 순서를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할 수 있는 그 소위 급행료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문건을 보니까요, 비자 인터뷰 급행료는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이제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급행료는 얼마냐? $1,000입니다. 네. 인터뷰 일정을 앞당기려면 현재 부과되는 그 수속 비용이 있습니다. 뭐 서류 비용 등등 수속 비용이 $185인데 185에 추가적으로 $1,000를 더 내면 기다리지 않고 빨리 곧바로 인터뷰 시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월에는 또 5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곧바로 발급해 주겠다라고 해서 소위 골드카드라고 해서 내놓은 적이 있죠. 트럼프 골드카드 뭐 이렇게 해서 내놨는데 이거는 이제 바로 영주권을 받는 거예요. 500만 달러. 그런데 이거는 뭐 바로 영주권은 아니고 비자 인터뷰를 빨리 해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1000달러를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습니다. 이제는 뭐 골드카드에 이어서 이제는 비자 인터뷰 급행료까지 받으면서 미국이 비자 장사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가 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관계가 좀 파국을 향해서 가는 분위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First Buddy라고 불릴 정도로 가까웠던 그 머스크에 대해서 인내심을 잃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론 머스크가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감세 법안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는 다양한 감세 정책을 담은 이 법안에 대해서 역겹고 혐오스럽다라고 법안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아름다운 뷰티풀 빌이다, 아름다운 법안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정부 밖에 나가서 갑자기 아름답게는커녕 역겹고 혐오스럽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와, 벌써 불과 몇 주 사이에 뭐 관계가 이렇게 돼버리네요. 이 같은 일론 머스크의 공격적인 태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백악관의 참모들이 매우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왜 갑자기 반 트럼프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자, 그에 대한 추측은 뭐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몇 가지 설득력 있는 분석은 있습니다. 자, 첫째, 일론 머스크가 자신과 연관이 있는 백악관의 몇몇 조치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요, 연방정부의 그 항공 통제 시스템에 자신이 운영을 하고 있는 스페이스 X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있죠, 스타링크. 그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연방정부가 채택해서 정부 돈을 내고 그걸 이제 사용하기를 바랬지만, 이해 충돌 관계, 그런 우려 때문에 결국은 연방정부가 그걸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이 이만큼 나왔다는 것이죠. 또한 또 일론 머스크는 뿐만이 아니라 현행 법상 연간 130일까지로 맥시멈으로 제한되어 있는 그 연방정부 특별공무원 그 자격을 연장시키려고 했지만 백악관의 반대에 막혀서 연장되지 못하고 그냥 130일 되기 전에 129일인가에 그냥 나왔죠. 또 그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입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선 속으로 이런 생각했겠죠. 아니, 트럼프 대통령 자기는 뭐 한 번 더 나올 것 같이 말하기도 하고 뭐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평소에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게 어딨어. 뭐 행정명령으로 막 하면서 또 가족들 기업도 막 그냥 밀어주고 하면서 나 그 130일 법으로 제한된 거 그거 하나 늘려주는 걸 못해? 만일 그게 트럼프 대통령 본인 일이었다면 당장 130일이 아니라 뭐 230일로 늘렸을 텐데 나 하나 그거 늘려주는 거 그거 하나 못해? 트럼프 대통령 섭섭해. 내가 선거 때 돈을 얼마나 썼는데 이렇게밖에 나한테 못해주는 거야. 섭섭해. 입이 대빨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이 나올 일이 몇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불만을 갖게 된 일론 머스크가 그 때문에 결국 엔타이 트럼프, 반 트럼프로 돌아섰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물론 본인이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주변에서 추측하길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관계가 앞으로 또 더 어떻게 악화될지 그 여부에 대해서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관계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일론 머스크 밖에 나가서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받았죠. 그에 대해서 백악관의 한 관계자가 한마디로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아직은 판단하기가 이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용서는 할 줄 알아도 자신이 받은 모욕은 절대 잊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말 같기도 한데 이거죠. 예를 들면 쉽게 표현하면 자신의 의견에 반대를 표하는 반대를 표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맞아요. 그거 못 견디죠. 그런 거. 그러나 여하튼 자신의 의견에 반대를 표하는 것까지는
용서가 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모욕을 준 사람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야, 저는 오늘 이 말이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뭐 그런 사람인지는 알았습니다만은 백악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 조금 좀 뭐 충격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네요. 네, 그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과속 티켓을 받으면, 잠깐, 이 캘리포니아 주라 그러니까 타주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얘기 아니야? 아니, 그럼 끌래? 나갈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예를 캘리포니아 주로 예를 들지만, 결론적으로 들어보시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과속 티켓을 받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39%나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자, 소비자 금융 사이트인 뱅크레이트 조사에 따르면 과속에 따른 그 기본 티켓 벌금은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제일 싼 거는 $35에서 비싼 거는 최고 $200까지 달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의 그 운전자의 티켓을 받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는 평균 월로 따진다면 한 달에 한 $98가량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200불, 250불 그렇게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있던 사람이라면 뭐 250불을 내고 있던 사람이라면 스피드 티켓 한 장 뛰면 그 벌금 뭐 100불, 200불이 문제가 아니라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250불에서 거의 한 340 몇 불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100불 가까이.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기록이 깨끗한 운전자의 평균 1년 자동차 보험료는 $2,975입니다. 하지만 과속 딱지를 한 번 받으면 이 금액은 $4,145로 상승합니다. 이건 캘리포니아 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티켓을 받으면 그 티켓 벌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로 인한 보험료가 문제입니다. 그 수치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옆 차량보다 더 빠르게 속도를 내고 계시나요? 그러면 좀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리웨이 같은 데서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흐름이죠, 흐름. 다 같이 뭐 한 75, 70, 75로 가더라도 다 같이 그렇게 가면 안 잡습니다. 그런데 내가 69, 70으로 가더라도 다른 차량은 뭐 62, 3으로 가는데 나만 혼자 70으로 가면 나만 혼자 빠르겠죠. 그건 잡힙니다. 네. 자, 여하튼 그런 걸 쭉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캘리포니아가 유독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싼 건 사실입니다만은 다른 주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건 잊지 마시고요. 과속 티켓을 받으면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올라가는 보험료가 더 문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 과속하시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